로드뷰를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뭐 당연히 이제 내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로드뷰를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 로드뷰의 핵심은 여기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의 맞은편 모습이거든요. 로드뷰 이제 좌측 상단을 보시면은 연도별로 해당 로드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10년 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연차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물론 도로에 따라서 약간 이면은 조금 덜 나오기도 하고 대로변 위주로 나오기도 하고 사건에 따라서 조금 더 다르긴 하는데 이런 걸 보면서 이 사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로드뷰를 꼭 같이 확인하시고요. 로드뷰 같은 경우는 네이버와 카카오 두 군데에서 다 공동으로 진행을 해주고 있지만 둘이서 차들이 지나가면서 찍은 그 시기가 다 달라요. 둘 다 확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카카오 쪽이 조금 더 디테일하긴 합니다. 근데 간혹 카카오 쪽이 없는 게 네이버 쪽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둘 다 확인하시고요. 네 번째는 네이버 데이터랩이요. 이걸 한번 다시 볼까요? 네이버 데이터랩 혹시 사용해 보신 분 계세요? 안되네요. 데이터랩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랩이라고 한다면 뭐 말 그대로 데이터 연구소라는 뜻인데 네이버 포탈에서 실제로 검색이 되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네이버 데이터랩에 이렇게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일자별로 이렇게 그 검색어 순위를 보실 수가 있고요. 분야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검색어 트렌드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이제 주제어를 넣어서 기간을 설정을 해서 범위와 성별과 연령을 선택을 하면은 이 데이터가 내가 설정한 기간, 지금 이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년으로 설정을 한다고 한다면 그 월 일자별로 데이터가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 데이터가 실제로 몇 번 조회되었는지까지는 제공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시점을 100으로 기준을 잡아서 해당 그래프와 실제 로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가장 사실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계절 지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예요. 그래서 네이버 데이터랩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굉장히 세심하게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요. 지금 급상승 검색어는 뭔지 보는 거죠. 지금 전체 급상승 검색어를 보면은 명일반주, 몽디스 정품 5+1 이거는 다 마케팅을 한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바이럴 마케팅사를 통해서 검색어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검색어 조작을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체 연령 때 보시면 이제 5번째 유상철 감독이 있으시잖아요. 유상철 감독 이제 이제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어떤 암 투명 사실이 확인이 되면서 검색어에 계속 유상철이라는 키워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상철 감독과 관련된 키워드를 내가 내 블로그나 내 페이스북이나 내 인스타에 올리면은 검색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 상품 같이 껴서 파는 그런 블로그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안타까울 때 커피 한 잔을 마셔요. 어디 커피 마시니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생뚱하게 갑자기 광고로 흘러가는 그런 블로그 많이 보셨죠. 그게 이런 급상승 검색어를 확인한 포스팅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직접 할 수밖에 없어요. 마케팅사를 통해서 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레벨이 있죠. 그래서 데이터랩은 보시는 것처럼 지역 통계, 댓글 통계, 그리고 쇼핑 사이트까지 굉장히 또 상세하고 다양한 내용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몇 가지 이제 도구들을 사용을 하는 방법을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익숙해지시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많이 사용을 해보시면서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에 이런 기술도 있구나 저런 기술도 있구나 라고 알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부동산 플랫폼입니다. 부동산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보통 직방, 다방,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 세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끼 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네, 미끼 매물이 많이 있지만 미끼 매물만큼이나 실 매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서 현지 시세에 대한 확인은 하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현지 시세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시는 게 로컬 부동산입니다. 제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항상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은 절대로 계약은 플랫폼에서 본 부동산 업자와 계약을 하지 말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계약은 그 상권에서 터줏대감인 부동산과 계약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유는요, 그 터줏대감인 부동산 분들은 그 상권에 대한 변화나 지인 관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후에도 내가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많아요. 애프터 서비스 경우.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는 뭐 서울을 예를 들면 제가 이태원에 좋은 매물이 나와가지고 갔어요. 실제 매물이에요. 근데 계약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남에 있는 부동산 업자예요.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근데 그 동네 상권을 몰라요. 그냥 그 매물만 아는 거예요. 그 부동산 업자들이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자기들만 쓰는 그 플랫폼이 있어요. 사업자가 있어야만 가입을 해서 물건을 매물 공유하는 그런 사이트들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논산에도 매물을 올릴 수가 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런 사람과 굳이 계약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플랫폼을 통해서 1차적인 정보를 얻으시고 이후에는 로컬 부동산 그리고 반드시 해당 상권의 터줏대감과 같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계약을 하실 것을 가장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개인의 경우는 비싼 물건을 소개를 해야만 그들의 수익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비싼 물건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비싼 물건이 실제로 비싼 물건일지 아닐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안 비싼 물건도 그들은 비싸게 팔면 중개 수수료가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안 비싼 물건도 비싸게 허위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처음에 이제 예산을 정해놓고 이거 이상하면 안 봐요. 전 무거리 아니면 안 봐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들은 수고를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약간 여지를 약간 열어주세요. 뭐 권리는 얼마만큼 보세요. 보통 중개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권리 얼마만큼 보세요. 그러면 상권에 따라 인정할게요. 그렇게 얘기하시고 뭐 임대료는 뭐 자리 좀 비싼 거 당연하죠. 일단은 좋은 자리만 보여주세요 하면서 물건을 최대한 많이 모으세요. 그렇게 물건을 많이 모으시고 옆 부동산에 한번 또 가시고 옆 부동산에 한번 또 가시고 상권에서 부동산을 10개 이상은 무조건 돌아다니세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같은 물건인데 다른 조건의 물건들이 보일 거예요. 그때부터 중개인들을 향한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내가 우선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들한테 그럼 내가 거꾸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옆에서 사실 이거 똑같은 물건 받았는데 그게 얼마나 하던데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거꾸로 이제 나한테 휘둘릴 수 있는 상황으로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숙제를 좀 드리면은 매일매일 부동산에 한 번씩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여러분들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아이템을 공개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뭐 분식집 할 거예요, 뭐 고깃집 할 거예요, 뭐 아니 뭐 할 거예요. 그냥 하나의 가상의 하나의 아이템을 설정해 놓으시고 가게를 끊임없이 보러 다니는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중개인들이 어떤 순간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느껴지실 순간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들이 직거래 하시면 돼요. 중개인들한테 소개를 받은 물건 이런 거 물건을 받아보시면은 그냥 그 가게 직접 찾아가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공실이 아닌 경우 양도양수나 권리나 혹은 현재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그 임차인 직접 찾아가시면 돼요. 찾아가셔서 부동산이 내놓으신 것 같은데 내가 솔직히 중개인은 말을 못 믿겠다. 부동산마다 가격이 다 다르고 솔직하게 권리 얼마면 되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은 나가는 데에 더 집중을 하기 때문에 권리에 대해서 크게 욕심을 안 부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권리금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중개에 대한 기준이 권리금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 전세권으로 환산을 한 상태에서 0.9% 이내로 수수료를 받는다고 정해져 있는데 권리금은 그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서 어떤 부동산은 뭐 권리가 이만큼이면 나한테 얼마 줘야 된다. 권리금이 10%는 나한테 뭐 중개료를 줘야 된다. 기타 등등의 말도 안 되는 법적인 테두리에서 벗어난 행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로컬 부동산일수록 담합을 많이 해서 그 상권의 그 권리를 유지하려고 온갖 애를 다 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께서 직거래를 통해서 깨뜨리시는 방법이 가장 정확하게 깨뜨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간혹 지방에 내려서 상권을 분석을 하다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임대인분들이 사실 그 쉽게 표현을 좀 제가 거칠게 표현하면 거지 임대인이 많이 있어요. 대출을 많이 띄고 투자 목적으로 그냥 어떻게든 그냥 건물주가 되는 거에 불과한 임대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당장 대출금을 상환하는데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한 번 공실로 접어들면은 얘가 깎여요. 그래서 서울은 실제로 서울 강남역 대로변도 공실이 무권리의 임대료가 1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방에 내려오면은 그렇게 거지 임대인들이 사실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유지들이 대부분 건물주를 하고 있다 보니까 임대가가 많이 안 내려가요. 그 와중에 로컬에 있는 부동산들이 담합을 해서 이 동네 상권에 이 권리를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인지를 시켜요. 근데 권리금이라는 건요, 당연한 건 절대 없습니다. 무형의 이미지를 여러분께서 주고받은 거기 때문에 현 임차인과 후속 임차인 간의 협의 사항에 불과하지 이 상권에서는 당연히 이득을 보여야 된다라는 논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그걸 깨뜨리셔야 돼요. 그것이 점차 확산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약간 자정을 하고는 있지만 조금은 걸릴 것 같겠네요.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노하우를 알고 계신 분들께서 직접 한 명씩 한 명씩 퍼뜨려 나가신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건은 정답은 없어요. 네, 사건은 정답은 없습니다. 발품만이 살아갈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할 고객과 상관을 일치시키는 것이 성공의 첫 걸음이고요. 사건 분석을 통해서 블루오션을 찾아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창업은 연습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미리 사전에 스터디는 해보실 수 있지만 모의 창업이라는 건 없어요. 모의 창업을 하실 수는 있지만 실제 창업을 했을 때와의 마음가짐에 대한 차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창업이라는 게 연습이 없다라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바로 실전입니다. 바로 실전이고 바로 성공이냐 실패냐의 갈림길에 서실 거예요. 끊임없이 스터디를 하시고 최대한 실패할 수 있는 방법을 피하시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성공을 향한 첫 발을 내딛는 순간으로 맞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끈기 있게 노력하시고 파이팅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에 강의를 딱 마쳤고요. 10분 전에 딱 마쳤습니다. 혹시 Q&A를 가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그냥 명강사로 생각하고 그냥 마치고요. 제가 명함을 말씀드린 것처럼 명확하게 갖고 왔어요. 그 명함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명함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을 주세요.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